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국립박물관 강의가요. 지난 12월 중순에 하고 이제 거의 4개월 동안 쉬었다가 이제 앞으로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6번 정도 강의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 강의를 지난 들으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오늘 처음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참 운이 좋으십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까지 강의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원래 저런 거구나 할 수 있겠죠. 예, 아마 제가 주로 하는 강의는요, 이제 유라시아 초원 문화라든지 작년에 황금 문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하는 그 필드가 작업이 바로 이 발해가 있는 연해주 일대를 제가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해주 일대에 숨어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몽골이나 시베리아를 이야기하면은 우리와 멀리 관계가 있는 그러한 먼 친척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우리 역사, 국사책에서 배웠던 옥저나 음루 같은 동해 같은 것들도 전혀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것들을 아마 고고학적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는 주로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강의할 때는 편하게 들으시고 그걸 다시 복습하실 때 읽으면 좋게 했기 때문에요. 여기는 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참고로 이제 이 주로 하는 대상이 두만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두만강 유역의 그러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재미있게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 먼저 제가 보는 것은요, 이 국사 교과서에서의 옥저와 음루. 아마 선생님들 이렇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옥저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아시죠? 심지어는 저희 국사 교과서에 외웠어요. 많이 공무원 시험 준비도 많이 외우는데 어느 누구도 옥저와 음루는 이런 것이다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두만강에서부터 저 흑룡강이죠. 흑룡강, 승화강, 오수리강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태백산맥으로 이어지죠. 그러한 줄기에서 이어지는 가장 험난한 그러한 그곳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잘 연구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보면은 이렇게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좁은 한국의 동북 쪽인데 이 3개국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어느 한 나라만 가지고는 접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역사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역사 기록들은 이렇게 중국에서 쓰여진단 말이죠. 중국에서 보면은 가장 멀어요. 예, 가장 머니까 쉽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공백지대가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옥저 음루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주제인 게요. 요즘에 남북한 교류 많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럼 주로 문화재 뭐 갖다 이야기합니까? 맨날 개성 아니면 평양의 고구려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이 평안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경 남북도에 있는 우리의 수많은 역사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가 지나간다고 치면은 어디로 지나갑니까? 바로 이 두만강, 바로 옥저의 땅으로 지나갑니다. 저희는 수많은 철도 이야기를 하고 남북한 교류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함경 남북도에 있는 우리들의 문화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북한을 못 갑니다. 대신에 북한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조사해서 바로 지금 이야기해드릴 옥저와 음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옥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이게 약간 남쪽에 있고요. 북쪽에 있는 이 검은 선이 이게 바로 음루의 문화인데요. 이게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 하고 이게 이제 초기 삼국시대 이 두 개인데요. 보시면은 변화가 쉽게 보여요. 이 위에 있는 음루 계통 문화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예,
이게 이 당시에 기후가 추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위에 있던 사람들이 쭉 내려와요. 그러한 그 현상이 보이면서 이 한반도 일대의 다양한 그 옥저 계통 문화, 그리고 그 북쪽에는 음루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 계통의 문화가 나옵니다.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러시아 사람이 나왔네요. 예, 누가 옥저를 처음 발견했을까? 한국에서는 이제 옥저라면 이제 오로지 문헌기록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오크라덴코프라 해가지고요. 저한테는 이제 할아버지 뻘입니다. 왜냐면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인데요. 러시아가 1860년도에 이 북경 조약으로 현재의 블라디보스톡을 러시아 땅으로 차지합니다. 청나라에서 뺐죠.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 학계에서는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고고학자들을 투입시켜서 바로 이 한러 국경 지역을 조사해요. 그러니까는 맨날 러시아 그러면 소련군만 떠오르는데 상당히 이 사람들은 좀 뭐랄까 영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이쪽으로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그러니까 6.25 끝나고 러시아 사람이 두만강까지 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이 여기에는 옥저가 있었고 음루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이제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의 역사인데 최초로 발견한 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발견했죠. 6.25 끝나고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발견하는 이러한 이제 우리의 힘이 없었으니까 이때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2005년도에 제가 이제 그 옥저 유적을 발굴할 때인데요. 아마 여기 보면은 몇 명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예. 저기 문화재로 유명하신 몇 분도 계시고 한데, 이게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2005년도가 그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막 진짜 심화가 돼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이 발해 연구, 발해 유적 붐이 불었었어요. 그러자 저희가 조사하고 있었던 그 한국 팀이 조사하고 있었던 옥저 유적 발굴단에 국회의원들이 온 거예요. 그것도 무려 9명이나. 예, 제가 이때 이분들을 인솔을 하고 갔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사실은 웃기는 게 옥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발해가 살았거든요. 근데 오로지 국회의원들은 관심들이 없어요. 이거 옥저입니다 그러면 발해 아니에요? 발해 아닌 위에 옥저 발해 아니에요. 발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 좀 발해나 봅시다.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바꿨지 이러면 이거는 선 발해입니다. 그럼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블라디보스톡을 왔었는데 예. 뭐 소풍원 이제 맨날 제가 TV 보면은 맨날 국회의원들 맨날 서로 쌈박질하고 막 머리 뜯고 이랬잖아요. 다들 여기 보면은 뭐 다 왔거든요. 여당 야당 다 왔는데 너무 잘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는데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데 한 4시간쯤 갔거든요. 공항에서. 그러면 이제 현장 가면 막 황금도 나오고 뭐 이런 거 기대했을 거예요. 황금 나오고 뭔가 좀 삐까뻔쩍한 거 나왔더니만은 웬 피난민들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웬 발굴단장은 우통 벗고 나무 장작 패고 앉아 있고 이렇게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당신네들 고고학자 맞냐 해서 무슨 그 딴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가 난민촌도 갔다 왔는데 당신들이 더 불쌍한 것 같다. 예,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러시아 일대를 발굴을 해서 옥저의 그 유적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발해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 왜? 발해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두만강 일대에는 그 전부터 계속 한국사에서 한 일부분이었던 옥저가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더 위에 음루가 있었는데요. 음루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음루가 나중에 말갈이 돼요. 말갈족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진족이 돼요. 그리고 청나라를 이룩하는 중국사의 큰 축이 됩니다. 그 모든 역사의 축들이 바로 우리가 변방으로 치부했었던 이 두만강 일대에 나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옥저와 발해를 중국에서는 같이 조사는 꿈도 못 꾸니까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제 발굴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 옥저의 땅이 어떻게 해서 러시아에 들어갔는가부터 볼게요.
사실은 이게 그 고고학이라는 것이요, 고대사가 아주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과 현대는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해주 땅이 왜 러시아 땅이 되었는가? 186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아마 이 북경조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이게 한 어리석은 왕이 하나 있으면은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요. 이때가 청나라 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 때 그 한풍제라는 그 황제가 이 러시아는 땅으로 내려오니까 그들과 국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적당히 막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한국이 한 번에 이어지게 국경을 했어요. 그 결과 러시아와 한국은 약 16km 아니면 11km 이렇게 말하시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저기 바닷가는 이게 물길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한 16km 정도 되는 곳이 러시아랑 북한이 맞닿습니다. 자, 그 결과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코딱지만한 라인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중국은 태평양으로 못 나가요. 막았잖아요. 막아가지고 태평양 나가려면은요, 이 홍콩쯤 출발을 해가지고 대만 피해서 쓰시마 해협으로 가서 동해 지나서 사할린까지 나가야 돼요. 그때 러시아는 미리 정보를 다 파악하고 무조건 국경을 이 동해 바닷가로 하지 말고 우수리강으로 막아라 하고 이미 지령이 내려왔었거든요. 청나라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쌓인 멀리 가보지도 않은 땅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 북경조약이 체결된 바로 그 위치입니다. 예, 제가 그것을 보고 여기 나오죠.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땅을 치죠. 물망국치. 국치를 절대 잊지 말자. 그렇죠. 지금 중국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 도간에 든 주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희는 한국으로서는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유라시아로 나아갈 때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유라시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말한 이 16km 덕택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청나라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60년도에 블라디보스톡이 그러니까는 러시아 땅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한국인들도 거주합니다. 바로 고려인들인데요. 예,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한번 꼭 블라디보스톡 한번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내일 아침에 블라디보스톡 가야 되거든요. 예, 또 유물 조사하러요. 근데 한국 국적기 타시면은 2시간 반 걸리고요. 러시아 비행기 타시면은 1시간 50분 걸립니다. 예. 값도 싸요. 러시아께. 왜냐면은 러시아권 북한을 통과해서 가고 한국은 돌아서 가거든요. 가시면은 예, 광고는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참 예, 제주도 갈 것도 쌉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자주 조사하러 가는데 바로 그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다양한 한국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공부하는 바로 창구가 바로 이 옥저의 땅, 연해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연해주 그러는데요. 바로 옥저의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스탈린 시절 때 중앙아시아로 다 이제 강제 이주 당하죠. 예,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상페트르부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800 후반 말에 여기에서 모았었던 한국인들의 유물 약 2,000점이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가시면 상페트르부르크 가시면요 에르미타주 박물관 아시죠? 예, 거기 없습니다. 거기에 길 건너에 있어요. 강 건너. 그러니까는 강 건너 가면은요 또 하나 또 있어요 박물관이 잘 안 가는데 그 쿤스트카메라는 곳인데 가면은 전 세계 것이 다 모아져 있는데 우리 옛날에 고종 때 아관파천 기억나시죠? 그때 아관파천 때 그 웨베르라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을 갖다가 줬어요. 제가 이거를 잊을 수 없는 제가 이걸 다 조사했었거든요.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이게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조사했거든요. 저는 설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출전 잡는데 무슨 축구야 맨날 질 텐데 이러고는 첫 폴란드전하고 하고 그 다음날 가는데 그날 이겼네 우리나라가. 아이고 이게 괜히 나가네 해서 갔어요. 그리고 한 3주 정도인가 이제 조사를 하고 나오는데 다 조사하고 나오니까
예, 끝났죠. 예, 월드컵이. 예. 근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다 그 지금 연해주에서 발견된 그 가져간 한국 사람들의 그 옷인데요. 이거는 뭘까요? 한약입니다. 한약. 예, 저는 이걸 보고 사실은 되게 눈물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너무 국력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좀 저기 의탁을 해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지켜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웨베르 공사한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정성을 들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본국 돌아간다니까 혹시 친한파인데 가다가 아프거나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약을 고이고이 다 싸다 주신 거예요. 근데 고이 싸고는 여기다가 다 빽빽하게 러시아 말로 다 적은 거예요. 이 용법을. 그 정석이 굉장하죠. 근데 다행히도 한 번도 이것이 뭐 안 쓰고 그냥 포장채로 그냥 여기 보관된 것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150년 만에 이걸 개봉을 했는데, 100한 20년 만이죠. 공개를 했는데, 예, 전 지금도 이 탁 열었을 때 그 감초 냄새 있죠, 달큰한 냄새. 예, 이 감초, 예, 한번 제가 먹어보고 싶었는데, 예, 그럴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잘 남아 있었던, 예, 그 모든 우리의, 그러니까는 옥저의 땅에는 옥저만이 아니라 우리와 유라시아가 만났던 이와 같은 모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또 하나 중요한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녹둔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녹둔도 하면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 역시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막 긴장되는데요. 예,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서 주둔하셨다가 여진족을 막아내다가 이제 나중에 그 해군 수군으로 가셨는데요. 녹둔도 같은 경우는 아직 위치를 모릅니다. 예, 이게 두만강이고 이게요. 두만강하고 러시아 땅 사이에 있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섬이 없어요. 이 섬이 나중에 그 러시아 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물길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고 조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나중에라도 혹시 한국이랑 러시아랑 무슨 회담이 있다면 저는 이걸 꼭 제시하고 싶어요. 한국이 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니까 녹둔도를 공동으로 조사하자. 그러면 거기에 옥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순신 장군께서 있었던, 여기는 고종 때까지도 보면 사람이 살았거든요. 아마 그 흔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이 유라시아 철도가 이어지면은 단순하게 현대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대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름만 듣고 관심도 없었던 이 지역이 가장 핫한 뜨거운 지역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처음에 옥저하고 음루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러시아 사람이 한국말이나 한문을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발굴을 하자마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혹시 우리 200년 전에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얀키프 비추린입니다. 이 사람 1806년부터 15년간 중국에서 이 사람이 근무했었는데 생긴 게 어떻습니까? 러시아 사람 닮았나요? 예. 근데 약간 좀 동양인 같죠? 이 사람은 원래 그 튀르크 계통 사람이에요. 예. 근데 돌궐족 계통, 터키 계통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푸시킨하고 동시대입니다. 푸시킨 아시죠, 여러분 선생님들?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팔자련이 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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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사람인데 200년 전에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 앉아가지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한문 책들을 다 번역했어요. 러시아 말로. 200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는 이 푸시킨도 이 사람의 책을 보면서 자기도 기회만 되면은 중국이랑 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한국을 그리웠죠. 아시아를 그리워했었답니다. 그 모든 게 이 얀키프 비추른이 바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왜 동북공정 나오면서요. 중국이 왜 부여를 옥저를 다 중국 사람 붙였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이게 발해사나 다 중국사가 아니라 한국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외교 활동을 잘했냐? 아닙니다. 200년 전에 이미 비추린 신부가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는 그런 것이죠. 우리한테 참 놀라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중국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바로 건물이 조선의 박지원의 열화일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선의 역관들이 저기 사신들이 살던 곳이었답니다. 서로 계속 교유하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옥저하고 음루라는 것이 발굴을 하자마자 역사 기록과 비교할 수 있게 됐죠. 참고로 그리고 작년에 한번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러시아 가서 저기 연설했거든요. 국회에서. 그리고 러시아가 전 국토가 전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그 연설문에서 맨 처음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연 사람으로서 바로 이 얀키프 빈추린을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연설을 써준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면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빈추린은 그 러시아의 가장 큰 자랑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와가지고 단재 신체호와 정약용을 이야기했다. 그럼 되게 기분 좋겠죠. 거의 그런 정도로 그들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쭉 가서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 비추린이라는 사람이 왜 중국에 왔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그건 바로 이 나선정벌 때로 이어집니다. 역사가. 이게 뭐냐면은 나선정벌 아시죠, 선생님들? 그때 우리나라가 그 도와줘서 이 격퇴시켜 버리죠. 이 러시아 코사크 기병들을. 근데 이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알바진이라는 유교세를 함락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러시아 사람 중에서 마치 우리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 포로 많았잖아요. 45명이 안 돌아가요. 러시아로. 자기는 중국에 남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사실 이게 그 안에 러시아 정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파가 있었어요. 구교도하고 신교도가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신교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돌아가면 자기 죽는다 해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경에서 삽니다. 현재 북경에서 그 뭐 한가운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 종교는 믿어라. 청나라니까 자유로웠거든요. 대신에 남들한테 전도는 하지 말아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잘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알바진의 그 나선 정벌이 있었던 바로 그 장면에는 그 러시아 측에서 기록됐던 전투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중국 측 기록입니다. 이 당시에 그 러시아 코사크 기병들이 한국의 그 이 큰 모자를 쓴 사람, 그러니까 갓을 썼지 않습니까? 그 스나이퍼들을 아주 무서워했었습니다. 이 총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그 이 당시에 한국 측 기록 보면은 한국 측 거의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좀 완벽한 그 전쟁이었고, 그러니까 이 덕에 이 중국 안에 러시아 사람이 오고 그 러시아 사람들을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아까 말했었던 나선정벌 때 중국으로 왔었던 그 러시아 그 교회를 믿던 신도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러시아 사람 안 갔죠. 예. 거의 한 200년 지나니까 거의 이제 형태가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주재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가 정교회 신부를 파견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비추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바로 꿀보직이에요. 왜냐면은 그 보통 왜 신부나 목사 그러면은 왜 예배만 봅니까? 예배 보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 다니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포교 금지예요. 이 45명 요만큼만 모아놓고 그냥 예배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자기 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추린이 미친 듯이 그렇게 한국사를 공부했던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남았었던 그 러시아 정교회 신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그 나선 정벌을 지금 러시아 측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뭐 이거는 저희 옥자와 관계 없는 건데요. 나중에 한번 저희도 한번 보면은 우리 조선인들의 어떤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재미있는 게 나선정벌이라는 그 의미가 요즘에 다시 되새겨지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러시아는 만주로 내려오고 싶어 했는데 여기서 막힌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국이 청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지금 국경은
현재의 흑룡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걸 되게 이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반대로 중국은 그 덕택에 이제 막았다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한국의 역할에 보통 이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전쟁으로 맺어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였다. 하지만 그 전쟁에 그 부산물로 나온 이러한 그 러시아 기통 사람들 를 예배하기 위해서 비추는 신부가 왔고, 그 사람이 한국 대신에 처음에 옥저와 음루를 연구하는 그러한 단초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우리는 전쟁이었지만 끝은 결국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아주는 그러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된 그러한 인연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해피엔딩이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옥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은요, 선생님들, 제가 그 역사책에 나오는 옥저에 대해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옥저에 대한 기록들, 선생님들 요즘 카톡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하시지 않습니까? 옥저라고 네이버 치시면 다 나와요. 옥저인들은 어디 있고 뭘 좋아하고. 저는 그러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서는 강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에 어디에도 검색해도 없는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선생님 양해를 구할게.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옥저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는요, 크로우노프카라고 그래요. 발음도 안 되시죠? 예, 크로우노프카,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살던, 원래 고고학은 그렇습니다. 고고학은 처음 발견된 그 유적지에 지명을 붙입니다. 한국은 뭐가 있죠? 뭐 송국리 문화. 송국리가 송국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발견된 동네가 크로우노프카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 문화가, 그러니까 국경을 가운데 두고 서쪽 중국 연변 쪽에서는요, 단결 문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렵다고. 하나의 옥저인데 하나의 옥저를 러시아, 중국, 북한이 따로따로 연구를 해요. 서로 심지어는 교류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 연변 함경북도이고요. 한반도 중부 지역, 그러니까 우리 한강 유역하고 되게 유사성이 많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따가 아마 이거 사진 보여드린 거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선사실에 있는 토기 보시면요, 아마 섞어 놓으면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이 온돌. 예, 옥저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옥저를 한마디로만 표현하는 뭐냐면은 온돌을 최초로 발명한 곳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온돌의 고향은 옥저가 맞습니다. 더 이상 빠른 게 안 나오고요. 가장 발달되게 나왔어요. 예, 그럼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영동검도 나옵니다. 세영동검. 한국과는 이쪽 남한과 관계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것들은 그냥,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게 국립박물관쯤 되면 이제 워낙에 전문가, 거의 준 전문가 기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PPT를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철기가 많이 발달되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뼈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북쪽에 음루와 대립하는데, 이따가 사진을 보시면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옥저인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자, 우리 선생님들 보통 우리 그 농사 지을 때 가장 선호하는 땅이 어떤 땅이죠? 배산 임수 그러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고 똑같죠. 예, 뒤에 산이 있고요. 이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산이 있고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송정, 우리 그 선구자에 나오는 그 일송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같은 이름이 연변에 있는 유적인데요. 예. 참고로 왼쪽은 현재 연변, 오른쪽은 러시아입니다. 둘이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이 옥저인들의 그 주거지는요, 나중에 저랑 한번 다 다니시면 압니다. 어떻게 생겼다는 것만 딱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리면요, 먼저 가실 겁니다. 왜? 딱 보면 여기 마을 가면 좋겠어. 진짜 거기 마을입니다. 집자리의 규모도요,
한 집다리에 그 8헥타르까지 가요. 우리나라 요즘에 그러한 마을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평야하고 비옥한 데를 선호하고 방어하기 쉬운 곳. 예. 이게 바로 옥저인들의 그 삶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온돌입니다. 온돌인데요. 이게 그 이렇게 돌을 쌓아서 기역 니은자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불을 떼요. 불을 떼면은 그 온기가 이렇게 가서 기역자로 지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아마 선생님들은 온돌 그럼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지만요. 이게 사실은 되게 그 위험한 그 구조예요. 왜냐면은 연료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방바닥으로 불을 뗀다. 이론은 참 좋은데 이게 그 틈에서 연기 새면 뭐가 되죠? 우리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것으로 유독가스가 이 구들에서 깨지면은 다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장작이 덜 탔을 경우에 이 공기가 거꾸로 유입이 돼가지고 이 집안이 연기를 가득 차는 그러한 현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방바닥으로 불을 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번 있었는데 옥저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약 기원전 4세기 때에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 한반도 남부하고 중국 북쪽은 기원전 1세기가 되어서야지만 등장합니다. 예. 또 하나, 이거 보시면 뭐 그냥 한국권에 맞습니다. 한국계 맞는다. 이거는 발견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그 칼하고 거울도 같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요. 뭐 칼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뭐 우연히 교류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 이거는 무덤에서 나온 건데요. 이 칼하고 거울은 일반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샤만들이 쓰던 것이었어요. 샤만들이 왜 그게 거울을 걸고요. 우리도 요즘도 작두 타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칼을 들고 이렇게 그 의식을 하는데 그 세트가 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 남한에 있는 세운동검과 같이 그러한 종교적으로 유사할 정도로 관계가 깊었다. 아마 둘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그러한 그 농경 문화라는 것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조사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세용동검들이 지금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내일 그 러시아 연해주 가는 것도요, 새로운 자료가 나와가지고 보러 가거든요. 저한테 나왔다고 연락 와가지고 제가 수업이 원래 월화수 3일 있습니다. 목금토일은 보통 비워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떠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데 아마 다음번에 비슷한 강의하면 또 내일 가서 얻어온 자료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자, 그 밖에 이제 이렇게 토기들하고요.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시루예요, 시루. 예. 시루가 나왔으면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왜? 단순하게 곡물을 먹은 게 아니라요, 곡물을 가공해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고학자들을 보면은요, 다들 황금을 찾기 위해서 오거든요. 다들 인디아나 존스 보고 오는데 막상 고고하겠다고 딱 찾아오면은 다들 토기편 붙이고 앉아 있어요. 저희는 유물의 90% 이상이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토기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를 저희는 정확히 파악하는데 이 시루가 나왔다는 것은요, 이 옥저인들이 요리가 고도로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당장 밥 먹기도 부족한데 떡 만드는 사람 없죠? 예. 그런데 떡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곡물이 풍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두만강 유역 엄청 추워요. 예. 저 내일 가는데 아침에 영하 5도인가 그렇답니다. 예. 추우니까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노하우인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그 추위를 극복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아주 대량으로 지었다는 것을 이 작은 요 토기와 이 시루빛 뚜껑 편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방추차라고 합니다. 방추차. 바로 이 옷을 잡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제 어떤 옷을 만들었는가,
아마 이 당시 대부분 아마 대마로만 삼배 옷을 입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가죽 옷을 입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저희가 발굴했었던 예상 외의 발굴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약간 좀 연배 있으신 분 중에서 집에서 옛날에 제가 그 고발 안 할게요. 집에서 양귀비 키우신 분 계시죠? 예, 어렸을 때. 그래서 양귀비 이렇게 그 봉오리 즙을 이렇게 칼로 그으면은 즙이 나오는 거 모아가지고 저 고발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거 드시면은 왜 배 아플 때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그 양귀비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해외 발굴 공동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유물들은 모두 러시아에 주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발해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국력이 러시아니까 그러면 저희는 여름에 발굴을 하고 그 유물을 러시아 사람한테 보냈다가 겨울에 다시 갑니다. 러시아로.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가죠. 근데 저희가 아까 봤었던 온돌에서요 이렇게 그 뭉치로 그 곡물들 뭉치가 발견됐어요. 곡물 뭉치가. 그러니까 이게 다 탄화가 된 수치된 그러한 그 씨앗들이죠. 저희가 갖다 이제 그 과학원에 있는 다른 식물 연구하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이게 무슨 곡물인지 한번 가르쳐다오. 뭐 많아 분명히 뭐 조나 수수 뭐 기장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때 아직 쌀은 아직 안 나옵니다. 쌀은 여기는 추워서 못 기르죠. 그 다음 한 며칠 지났는데 누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러시아 그 연구소에 앉아 있는데 하면은 아주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네들 그거 어디서 갖고 온 샘플이냐 해서 아니 뭐 러시아 연해주 막 설명했죠. 진짜냐 막 캐묻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뭐 하겠냐니까는 당신네들 지금 뭐 줬는지 아냐니까는 양귀비 줬다 나한테. 그러니까는 놀란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마약 같은 양귀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옥저인들이 마약을 했단 소리냐. 갑자기 왜 버닝썬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알고 보니 승리는 옥저인의 후예였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마약했냐? 내가 그렇게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마약 성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세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왜냐면은 이 양귀비고요. 추운 데서 자라는 거는 이게 약효가 없대요. 그 대신에 이게 기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깨 있지 않습니까? 깨같이 볶아서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깨 성분을 짜서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뭐 약간의 마약 성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진통제나 쓸 수 있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이 옥저의 양귀비가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양귀비입니다. 이제까지 양귀비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당나라 때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긴 그러니까 이름이 양귀비겠죠. 하긴 지금 들어왔으면 이름이 김태희가 됐겠네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나라 때 널리 유행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이 두만강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사실은 이 동네가 되게 춥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름엔 덥고 농사가 되는데 추운 겨울 거의 반년을 어떻게 견디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마 이 사람들은 기름을 짜고 다양한 그러한 이 곡식들과 약초들을 개발해가지고 겨울을 지내고 가정 상비약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전 이게 바로 이 추운 지방에서 견뎌냈었던 바로 이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발에 사람들 유적있죠. 바로 그 밑에 층에는요 거의 예외 없이 옥저인들이 있습니다. 층이 다 똑같으니까 이 한 층을 두고 밑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땅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발해인들의 성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반드시 고려인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 사람들도 중국인들도 아무것도 못할 때 최초로 이 동네에서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아주 억적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제가 발굴 나가면요 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현지 주민들이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막 자기가 막 이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여기가 다 논밭이었다고. 그러면서 한국 애들은 참 신기한 게 추운데 이미 벌써 시장 가면은 고려인들이 만든 야채를 벌써 팔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나오는 채소와 곡물은 다 중국산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옥저인들의 아마 그러한 생활력, 요거는 정말 우리한테는 큰 아마 시사를 주지 않나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요, 선생님들 사진 한번 잘 기억해 뒀다가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문토기 같죠? 저희 올라가시면은요, 선사실에 옥저 부여가 작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토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토기가 아니라 이것과 똑같은 것이 일제강점기 때 북한에서 발견된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발굴했을 때 무문토기 닮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강 유역, 춘천이나 강원도 일대에서 보이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옥저인들이 나중에 이 강원도까지 내려와서 동해하고 예맥이라고 보통 이 동네에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건 뭘까요? 혹시 이게 그 진정한 의미의 흑수저? 예, 이거 아니 역시 옥저인들은 잘 못 살았나봐. 흑수저가 있어. 예, 이거는 철기 있죠. 제철할 때 쓰는 그 국자입니다. 주물, 그 쇳물을 갖다 붓는 국자고요. 여기 보면은 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는 토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고배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하죠. 가야에서는. 여기는 약간 선사시대에는 두형 토기예요. 콩두자 있지 않습니까? 콩두자만 생각해 보세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제사용으로 쓰는데 많이 쓰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옥저인들은 두형 토기를 이러한 두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루인들은 이러한 그 두 받침 있는 토기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 기록에. 그리고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 그랬어요. 실제 음루인들은 이게 안 나옵니다. 예, 이 토기가. 그러니까는 한 2000년 전에 썼었던 역사 기록에 잘 들어맞는 셈이죠. 예, 요거는 이제 다양한 석기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어령 석도라고 하는 반달 모양 돌칼도 있고요. 예, 아마 땅을 팔 때 이게 아마 요거는요 일종의 그 돌삽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땅을 파기 위해서 썼었던 그러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철기를 썼지만 여전히 석기도 썼습니다. 왜? 워낙에 땅이 거칠기 때문에 그 귀한 철을 썼다 금방 망가지니까 여전히 돌을 썼던 것입니다. 방주차 아마 이것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칠을 뽑아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옥저인들의 특징 중 하나인 바로 이 온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온돌은 전 세계적으로 재미있는 게요. 온돌과 비슷한 그러한 물건들을 몇 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신석기 시대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로마도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알라스카 있죠. 알라스카에서도 온돌이 발견되었어요. 어쩌면은 옥저의 온돌이 세계 최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최초는 모르겠으나 현재 있는 온돌을 퍼뜨린, 보급화시킨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하면 선생님들 뭐가 떠오르죠? 애플 아니면 갤럭시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했냐? 아마 그 사람은 그거를 보급시켰습니다. 개발은 다른 사람이 했죠. 근데 옥저인들의 온돌은 전 세계 한국에 남아 있는 모든 온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온돌을 왜 만들었을까?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겨울에 진짜 추워요. 여기는. 그래서 그 겨울을 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최고의 열 효율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겨울을 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밥을 지으면서 그것을 난방하는 온돌을 개발합니다. 이 옥저인들의 온돌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전에 있었던 온돌과 달리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가장 먼저 이 온돌을 수입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입니다. 바로 바이칼입니다. 바이칼 지역에 누가? 흉노가 이 그 옥저의 온돌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 때 바이칼 지역에 흉노인들이 성을 만들어요. 성터. 원래 흉노인 자체는 유목민인데 자기들이 복속한 그 있죠, 일시키는 정착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드는데 그 집들이 일정의 줄을 쫙 맞춰가지고요, 똑같은 그 크기로 쭉쭉쭉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희 뉴타운이죠. 요즘 말 하면 뉴타운에 똑같이 옥저인들의 온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옥저인들이 기술자를 수입해서 거기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온돌이 나온 곳이 어디냐? 바로 한반도 남해안이에요. 그 혹시 사천이라고 아시죠? 삼천포 옛날에 불렸던 사천의 섬이 있습니다. 늑도라고. 거기에서 이 온돌이 발견됐어요. 그게 제일 빨라요, 남한에서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왜 가장 온돌이 필요 없는 남쪽에서 나올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바다를 따라서 옥저인들이 이 남해안까지 교역을 했었던 아마 그러한 흔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삼국으로 널리 퍼지고 이 고구려 같이 그 추운 그 만주 일대에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추위를 견디는 온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추운 그 집자리에서 아편이 아니라 양귀비를 갖다가 거기서 끓여서 기름을 달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동이족들이 추운 지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바로 우리 북방 민족, 우리 북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추위를 견디고 나라를 일구었었던 그러한 비결들을 옥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보이다시피 이거는 이 러시아 학생의 발굴 장면인데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옥저를 연구하려면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같이 이렇게 옥저에 대해서 뭔가 살갑고 반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자기네들 그 동네에 있는 그 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처음에 옥저를 발견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이상 러시아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도 물론 제일 좋은 건 이제 북한이 개방돼서 북한도 조사하면 제일 좋긴 한데 언제 그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잠깐 쉬면서 하겠습니다. 이 옥저인들과 관계가 좀 약간 저는 공감을 느꼈던 게요,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동태를 언제부터 먹었냐고 묻더라고요. 명태 좋아하시죠, 선생님들? 예, 더 어릴 때부터 명태 아니면 이면수 두 개 참 많이 먹었었는데, 예, 그래서 혹시 옥저나 그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명태를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조사해봤죠. 보통 이제 우리 그 명태라는 말 참 많이 있죠. 동태, 뭐 북어, 황태, 무태어. 예, 러시아 말로는 민타이입니다. 민타이. 왜 민타이죠? 명태의 중국 발음입니다. 민타이. 예. 그래서 이 명태 그러면 이게요, 그 가장 맛이 없는, 가장 요즘 말로는 개먹이의 이게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는 보통 사람은 명태를 안 먹어요. 예. 그래서 보통 학교 급식 있죠. 학교 급식이 문제 있을 때 이제 그 나오는 타이틀이 학생들에게 민타이를 먹였어. 이러면 이제 거기 이제 개밥 먹였다 그 뜻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싸구려 음식이었어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한국 음식 그리울 때, 예, 가끔씩 팔아요, 명태를 시베리아 전역에서. 근데 이게 참 맛이 없는 게 머리를 잘라서 파는 거예요. 이거 명태는 머리 맛이잖아요. 북어대가리. 근데 그래서 왜 잘라 파나 이랬더니만은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래서 제가 막 불평하니까 거기 있는 그 지나가시던 어떤 그 다른 아주머니가 그 시내 가면은 그 도매시장이 있다. 가면은 그 머리채 있는 그 민타이를 판다. 가서 사와서 먹어봐라. 진짜 가봤어요, 한번. 가서 한 무더기 사왔어요. 머리 달린 걸.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동태찌개 맛이 나오는 거죠. 잘 먹었다고
연구소가 자랑을 막 했어요. 제가 드디어 진짜 동태를 구했다. 대가리까지 있는 걸 먹었다. 이거는 별로 표정들이 안 좋고 한 이틀 있다가 절 불러요. 저기 그 연구소 소장님이 앉아보라고 하시더니만은 네가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 개먹이를 먹는다는데 집안에 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괜찮냐 집안은? 그래서 아니 뭐 별일 없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알았다. 그러고는 그 다음 달부터 제 월급이 한 30% 올랐던 기억이. 예. 근데 그 전까지는 한 80달러였거든요. 올라서 100달러 됐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옥저인들은 물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명태를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명태는 겨울이 되면은 이 물가로 와요. 여름에는 심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잡으려면 겨울에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는 굳이 잡지 않아도 그냥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어. 연어가 있으니까 연어만 잡으면 돼요. 굳이 추운 겨울 영하 20, 30도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낚시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옥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사시설 자료를 다 봤는데 결국 명태는 없다입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고요? 예. 보통 17세기 때 이때 이제 소빙기 좀 작은 빙하기가 생겨가지고요. 한국이 엄청 추워지거든요. 그때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극한 상황에서 그 함경북도의 어부가 명태를 잡는 법을 개발합니다. 그 사람이 명천에 사는 성이 태씨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명태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치, 붙잖아요. 꽁치, 뭐 참치인데 왜만 명태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있는 바로 그 문화가 결국은 우리가 이 추운 이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 잡았던 바로 그 긴박한 삶의 투쟁이 녹아 있는 바로 그 물건이 바로 명태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옛날 부경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수산대학교였잖아요. 부경대학교가요. 그래서 가끔씩 러시아에서 이제 사람들 오면은 제가 불려 나갔을 때 부경대학교 저밖에 러시아말 몰라가지고 가면은 제가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앉자마자 명태 좀 더 달라고. 그러면 러시아 분들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생선 많은데 왜 그걸 먹냐? 너무 너희들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제가 했더니만은 그래 원래 못 사는 나라는 그럴 수 있지 하면 넘어갔었는데 사실은 이 우리의 북방 민족 그러면 되게 우리는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이 추운 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기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그 굳건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옥저의 문화가 비록 덜 알려져 있지만 더 위대한 걸 수 있겠지요. 이게 다 점이 다 유적지인데요. 여기에 비어 있죠. 이게 다 그 시베리아 호랑이로 유명한 그 산맥 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오테알리안 산맥 들어보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거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산속에 살던 오랑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음루인입니다. 근데 이름이 폴체라고 해요. 폴체. 예,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 고고학적 유적으로서. 예, 이렇게 해서 이름이 어려운 거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 있었던 옥저하고 비교해 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옥저는 철기 가지고 농기구 했거든요. 음루인들, 오랑캐인들 주로 이제 철기가 무기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생계 경제는 농경도 짓지만은 복합 경제, 그러니까는 이 농사도 짓고 짐승도 치고 사냥도 하고 뭐 그런 좀 산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더 중요하죠. 말갈로 이어져요. 말갈 여진족으로. 우리 왜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면은 왜 조선과 여진족 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진족들의 그 이미지가 사실은 이 음루족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영화 또 신과 함께인가 보면 거기도 나왔다고 하대요. 신과 함께 무슨 여진족이 나왔다고 하던데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너무나 다르죠. 예, 아까 그 옥저의 토기는 밋밋했잖아요. 반질반질했잖아요. 모문토기인데 야, 무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나팔형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선생님들 일본 다녀오신 분들 있으면요, 일본의 야요이 문화 아세요? 야요이 문화랑 기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스터리예요. 폴체 문화랑 야외 문화랑 너무나 닮아가지고 다들 뭔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배 타고 갔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한눈에 봐도 앞에 봤었던 옥저 문화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러시아 같이 조사 나가서 가르쳐 줄 때 학생들 한 10분이면은 아마 구분합니다. 옥저 토기, 음루 토기. 아마 선생님들한테는 아마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런 걸 많이 보셨으니까. 예. 다양한 이렇게 그 찍어서 내는 무늬, 그 다음에 기형도 다양하고요. 이런 토기 같은 경우 이건 사실 우리가 나중에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발해실 있죠, 발해실. 발해실 가면은 발에 말갈계통 토기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저희가 계속 매년마다 바꿔 전시하기 때문에 가면은 이런 토기 볼 수 있습니다. 말갈 토기로. 그러니까 말갈계통 사람들이 썼었던 토기로. 예, 바로 다 여기서 온 것이죠. 예, 예,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반이기 때문에요. 실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러한 도면도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바로 이러한 그림들은요. 저희가 토기를 보면은요. 그냥 토기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저희가 제도, 설계를 하듯이 그립니다. 이게 실측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같이 보여주면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사실 되게 토기가 아까 봤었던 옥저 같은 경우는 되게 토기가 기형이 단순하고 기껏해야 시루하고 이 밑에 그 각이 달린 두형 토기밖에 없었어요. 그 고배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고배가 없습니다. 예, 참 신기하게 역사 기록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토기가요, 이렇게 생긴 그런 무늬인 토기가 어디까지 북쪽으로 이어질까요? 예. 놀랍게도 캄차카 반도까지 이어집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러한 그 추운 시베리아의 그 산악 지역엔 다 이 사람들이 산 속에서 살았다. 아마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또 한 특징 바로 철기입니다. 이렇게 농기구보다는 그 호전적이기 때문에요. 찰갑. 몸을 두르는 찰갑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진족이나 말갈족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미지랑 너무나 잘 부합이 돼요. 아, 이게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만주는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말갈계통 사람과 고구려 옥저계통 사람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더 말갈계통 사람이 내려오고, 날씨가 좀 좋아지면은 다시 이 고구려 옥저계통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러한 그 작용들이 나중에 조선과 여진으로까지도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루와 옥저를 구분하고 이해한다는 것. 그 바로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던 한국의 북방사를 한마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뭐 돌도 이렇게 있고요. 예, 요건 뭘까요, 선생님들? 돌입니다, 돌. 이거는 어망추입니다. 어망추. 그물에 달아서요, 이렇게 던져요. 던지면은 돌이 무거워서 가라앉겠죠. 예, 바로 그러한 어망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로 만든 이렇게 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음루 숙신족들의 그 창이 그 돌로 만든 그 화살촉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뭐 참고로 몇 개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방추차, 실을 뽑는 바로 그러한 그 도구입니다. 예, 자, 그래서 또 하나 있는 옥도 나와요. 옥. 근데 옥 그러면 우리 보통 홍산문화 많이 떠오르는데 홍산문화나 고윈돌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이 극동 지역도 그렇고요. 옥이 안 나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왜 가끔 넣냐면요. 되게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역시 그들도 아름다운 거는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동안 소개해 있었던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옥저와 음루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역사 기록은 과연 얼마나 맞을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옥저하고 음루는 중국 사람들이 언제 최초로 밝혀냈을까요?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역사 기록 중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게 그 진수라는 사람이 편찬했는데요. 이 옥저하고 음루에 대한 정보가 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삼국시대 조조의 그 부장이었던 그 장수였었던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구려한테 한이 맺혔는지 고구려인을 따라서 옥저까지 와요. 그리고 옥저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보는 대로. 깡그리 다 몰살시키고 속진까지 음루까지 가요. 근데 음루 침범을 안 해요. 왜요? 음루 건드리면 자기도 죽거든. 그러니까 그건 안 건드리고 옥저만 다 쓸어서 돌아갑니다. 그때 얻어진 정보가 바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옥저와 음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볼게요. 큰 바다에 따라서 거주한다. 맞죠? 여기가 그 동해를 따라 거주하고 있죠. 그다음에 집은 아마 인구는 5천에 이른다.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8헥타르 이상이 되는 그 평지에 엄청나게 큰 그러한 그 마을들이 있어요. 정확히 부입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큰 대군이나 왕이 없고 각 동네마다 장수 아마 이제 그 마을에 아마 우두머리가 있었다.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무덤을 집을 파면은요. 집이 왕이나 귀족은 반드시 무덤에 집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물도 많겠죠.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대체로 보면은 평수 큰 사람이 잘 살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주거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비슷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습니다. 고구려하고 언어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저희는 구분을 못해요. 예, 이거 뭐 어떻게 압니까? 예,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근데 아마 같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예, 그렇게 오랫동안 이 옥저하고 고구려가 이렇게 같이 복속되어 있었는데 다를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옥저는 나중에 낙랑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옥저는요, 전체 옥저가 아니라 함흥 일대에 보면은 함흥 일대에 일제강점기 때 옥저성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걸 발굴을 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직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특산품, 예, 주로 이제 세금을 물리는데 맥포, 아마 이게 다시마 같은 거였을 거예요. 다시마. 예, 그 선생님들은 다시마나 김 먹는 거 별로 그렇게 감사해하지 않으시죠? 근데 저기 서양 사람들, 특히 그 내륙 지방 사람들은요, 그 다시마하고 김을 아주 그냥 그 못 먹어서 아주 그 너무 저기 약처럼 먹습니다. 왜냐면 거기 그거 있죠, 요오드. 요오드 때문에 그거 안 먹으면은 아예 다시마로 만든 정제를 만들어서 억지로 애들 먹이기도 하고 할 정도로 해서 한동안 제가 이제 러시아 분들 한국에 오시면은 선물 1호가 바로 김하고 다시마였어요. 예. 게다가 또 그 아시다시피 왜 그 있었죠, 원자력 그 발전소 폭파했잖아요, 체르노빌. 그러면서 더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 제가 어떤 논문 보니까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오드 부족으로 멸종했었다. 요오드가 부족해서 갑상선에 이 항진증이 그 와가지고 멸종했다. 뭐 그 말이 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럴 정도로 이 다시마는 우리는 맨날 몰라요. 기호품인데 이 내륙지방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물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고기하고 소금. 예, 아마 소금은요 그냥 이렇게 흰 소금을 갖다가 운반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그 생선이나 다른데 절여가지고 그거를 가서 그 운송했겠죠. 아마 고구려 같은 경우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그 소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상당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옥저가 중요한 나라였겠죠. 그다음에 각종 해종식물, 예, 해산물들, 예, 여기 동해안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 굴이나 조개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 달라요. 여기 두만강 유역은요. 남해안처럼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거기에 이 두만강 유역에 있는 그 해안선은요 굴들이 많이 있어요. 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해산물 뭐가 있죠? 두만강 유역에서 나오는 거? 예? 조기가 거기서 나오나요?
예, 예, 뭐, 예, 조기는 서해안인데 그때는 조기는 안 나왔었고요. 예, 킹크랩 드셔야죠. 예, 근데 당장 내일 저랑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유적지 얘기는 안 하고 강 교수님 킹크랩은 좀 있나요? 그래서 아유, 그 저도 가봐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킹크랩은 더 북쪽에서 나오지만은 그런 식으로 각종 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고구려에서 계속 바쳤겠지요. 그것이 문헌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산물을 바쳤다. 예, 참 재밌지 않나요? 그 다음에 지세, 예, 그 토지는 비옥하다. 예, 그리고 뒤에 산을 향하고 앞으로 바다를 바라본다. 예, 배산임수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니까 기록을 제가 근데 유적지를 처음 갔을 때가 2001년도에 처음 봤거든요. 20년 전인데 전 그때 그 전율을 잊을 수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배산임수가 딱 나오면서 이 역사 기록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정확히 일치할 수 있냐. 아, 그때 사실 고고학 하면 현장 다니지 않습니까? 현장 다니면 되게 힘든데 사실 이런 맛에 다녀요. 뭔가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그러한 발견이 있을 때요. 그 다음에 오곡이 잘 자란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오곡은 보통 우리는 오곡이 뭐죠? 오곡이 뭐 수수, 뭐 예, 쌀보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오곡은 우리 같이 말하는 오곡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각 다 다르죠. 오곡이라는 게.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오랑캐의 조상인 음루족 가볼까요? 음루족 비슷해요. 큰 바다 옆에 있다. 흑룡강이나 뭐 오수리강 옆에 있다. 그 북쪽을 아무도 모른다. 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폴체 이 음루문 문화라는 것이요. 제가 가본 데가 어디냐면요. 사할린 앞바다 아시죠? 사할린 앞바다까지 그 아무르강, 흑룡강이 이어지거든요. 제가 그 앞에까지 가봤어요. 거기까지도 나와요. 참고로 거기까지 가려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북쪽으로. 거기까지 나와요. 예, 이는 정말 넓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오곡이 있고, 예, 자, 오곡이 앞에 옥전은 오곡을 키우기 좋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옥저가 그냥 오곡이 그냥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예, 말이 있어요. 우마, 소하고 말. 여기는 일단 말을 타던 기마인들이었던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삼배옷. 제가 아까 삼배옷이라고 갔다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삼배옷을 입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 힘이 세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전쟁을 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산 속에 산다. 그 다음에 그 군장, 왕이나 족장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전율이 여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왜? 아까 말한 제가 사할린 앞바다에서 발굴을 3년 동안 해서 했었습니다. 예. 참 이게 고고학한다 그러면 다들 황금 캐는 줄 아는데 황금은 좀 본 적도 없고 맨날 이상한 데만 가요. 예. 거기에서 이 옥저인들의 흔적을 제가 이제 찾아낼 수 있었죠. 하나 볼게요. 주거, 집자리. 보통 커다란 구덩이를 판다. 그러니까 이게 수열 이제 지하 주거지죠. 자, 그런데 가심구제. 집의 깊이가 깊은 경우는 계단이 9개나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9계단을 뚫고 들어가야지만 나온다. 야, 이거 굉장히 깊지 않나요? 깊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역사 하시는 분들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선생님 상상하십니까? 구덩이를 파는데 9계단을 파고 들어간다. 이게 무슨 방공호 파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춥다. 토기한.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집 안에 화장실을 둔다. 그리고 화장실 주변에 산다. 예. 혹시 그러신 분, 요강이 아닙니다. 그냥 집 안에 아까부터 지하에 방공을 팠는데 방공호 한가운데에 화장실을 두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거기서 옆에서 자고 이러는 겁니다. 예. 되게 좀 미개해 보이죠. 그런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청석, 아까 말 돌 화살 촉으로 청석이란 돌로 이제 화살을 만든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요. 이미 이 당시에 철로 만든 촉이 다 있었습니다. 철기가 발달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돌촉을 만들었을까? 이나마
독을 묻혀가지고 아마 썼었던 아마 그러한 일종의 그 특수한 용도였던 것 같고요. 예, 그 저기 특산품 저곡, 붉은 옥하고 이 담비 가죽이 유명하다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님들 혹시 모피코트 집에 갖고 계세요? 예. 요즘엔 좀 유행이 덜한데 한동안은 모피코트 참 이게 그 모피코트만에 주는 매력이 있었죠. 예, 그 고운 그 재질. 사실은 시베리아를 왜 러시아가 차지했냐면요. 모피 동물 찾아가다가 모피 찾다가 된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모피가 갖고 있는 그 신비로운 힘은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 역시 여긴 추우니까 모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화살을 정말 잘 쏜다. 여기 재밌죠. 그 아까 말한 그 두영토기 고배를 오로지 음루만 쓰지 않는다. 아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고고학자료랑 정확히 일치해요. 예, 고배 두영토기란 이게 저두인데 이게요. 이제 제사 지낼 때 우리 보통 제기들은 다 공통적으로 밑에 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중국인이 볼 때는 얘네들은 제사를 지내지도 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이게 없다고 썼는데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 기록이 의외로 잘 맞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배를 타고 뭐 훔치러 다닌다. 근데 이거는 역시 역사 기록은 잘 증명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그 음루인들의 그 방공호를 타고 들어갔더니만 9개 다니다. 예,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 모습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 사람, 예, 다 보통 저 못 찾더라고요.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가운데 있으면 저 못 넣죠. 창피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자,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할린 앞바다에서 저희가 발굴했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이에요. 하나 집인데 이게 커다랗죠. 이 깊이가 2m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근데 여기 문제는 이 다 파도요. 파도 들어가는 출입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2m 깊이를 어떻게 뛰어 들어가죠? 뛰어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더니만은 이게 바로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살았었던 북극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기둥구멍을 여기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연기구멍 있죠? 연기구멍에다 이렇게 사다리를 타서 만들어 내려온 것이었어요. 이거는 최근 18세기에 그 조사 발견돼 가지고요. 최근까지도 북극해에 살던 이 음루인들의 후손들이 쓰던 집자리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죠. 그 기록이 정확히 말하는 거 맞았구나. 왜? 여기는요. 겨울이 진짜 길어요. 6개월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깊게 땅속을 파지 않으면은 영하 몇십 도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붕을 만들면요, 이렇게 뭘 덮어서 보온을 시키죠. 환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환기시키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갔다가 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 사람의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눈 내린 그런 겨울 있죠. 그러면 세상에 다 눈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마치 무덤처럼 이렇게 뽕뽕 무덤들이 보인대요. 근데 무덤들 가운데서 연기가 퐁퐁 올라오는 거야. 예.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통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있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벌을 서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쉬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쉰다 그러면 뭡니까? 옷 다 벗고 소파에 들어 눕는 게 보통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예. 소파에 누워서 이제 손만 이제 리모컨 돌리는 그런 게 쉬는 거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워낙 춥기 때문에 체온을 최대한 뺏기지 않으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은 그러면 왜 안 해뒀냐고요? 영하 30도인데요.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나가다가 결국은 추락할 것 같아요. 결국 추락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겨울에 절대로 밖에서 볼일 보시면 안 됩니다. 시베리아에서는요. 얼어요. 거기가 동상이 와요. 동상 특히가 이게 그 사타구니 주변은 살이 되게 연하고 방한이 표 얇기 때문에 여기 동상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그 기록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게 미개한 게 아니라 이 추운 지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들의 그 비결이에요. 그 대신에 호전적인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아둔 오줌 있죠. 오줌들도 약이에요. 어떤 약? 이 위생제 있죠. 살균제. 살균제하고 빨래할 때 씁니다. 그래서 그 버리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돼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돼지도 안에서 키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그 제주도 똥돼지처럼 아마 이 인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먹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고요. 그 뭔지 알겠죠? 이 추운 이게 바로 진정한 겨울왕국이에요. 우리 만화 겨울왕국 보면은 왜 춤추고 왜 이쁜 공주가 이게 진짜 겨울왕국이라니까. 우리 겨울 공주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서 뭘 먹었냐고요? 여름에 한 보름간 연어가 올라와요. 강에서. 연어는 어떻게 잡냐? 삽으로 잡습니다. 왜? 알 낳고 비빌대는 게 물반 고기반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때려 잡으면 돼요. 저도 그래서 현장에 있는데 맨날 앉으면 러시아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연어가 어느 마을까지 왔다더라. 아니면 그 얘기예요. 연어가 왜 갑자기 누가 막 와요. 발굴 중인데 현지 마을 주민 어떤 사람이 연어가 왔어요. 뭐 하는 거니까는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보고 넌 삽 들고 와.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 이거 있죠. 자루 들고 와요. 순식간에 한 꽉 차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잡았죠. 그러면 그 연어 알을 내려요. 연어 아시죠? 저기 막기에 나오는 그 연어. 저는 그거 지겹도록 먹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갓 내린 연어 알 있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깨비불처럼 퍼렇게 나와요. 저 신나게 연어알로 평소 로망이죠. 연어알로 배 채우기 하고 보드카도 한 잔 먹고 자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보면은요 세상에 다 도깨비불처럼 그 퍼런 부지 제가 숟가락을 떴던 숟가락이 닿으면요 옆에 사람이 퍼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신기한 감동 감화가 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춥지만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물자가 풍부해요. 우리 같이 일할 필요 없어요. 여름에 잠깐 일하고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리고 모피 잡죠? 모피 같은 경우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올 때는 미개하다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하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금나라하고 청나라를 건국해서 중국을 엎어버렸습니다. 왜?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강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바꾼 것이었죠.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 중에서 선원 중에 한 명이 또 처음 탐험했을 때 병이 나서 그러니까는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초청을 해서 불렀는데 안에서 너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뭐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선원 중 한 명이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배를 못 타가지고 결국은 남기고 내년 여름에 다시 오겠다 그러고 몇 년 뒤에 다시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러시아 선원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더라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우리 선생님, 우리 어머님들 겨울에 저기 피부 트면 뭐 바르세요? 화장품 뭐 좋은 게 뭐 있나요? 역시 그리세린이 최고죠. 바세린하고 그 저기 조상님의 지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돼지비계를 바르시면 됩니다. 음루인들은 돼지비계를 바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비계가 그냥 바르면 안 되는데요. 한번 보면 연고처럼 만들어서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두껍게 되어 있으면 이게 동상을 튼 걸 봐가지고 콜라겐으로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맥락을 모르고 추운 데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은 진짜 얘네들 미개하구나. 화장실 안에 있지 돼지 기름 바르고 살지.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 비결 중에 비결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건 또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그 돼지 비계 빵입니다.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 중에서 돼지 이거 비계 부분만 잘라가지고요 소금을 팍 치세요. 그러면은 이게 한 덩어리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며칠 뒤에 소금을 털어내고 썰어서 그냥 생으로 먹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왜요? 겨울에 먹으면요 그 열량이 엄청나가지고요 추운데 이거 한 두어 점 먹으면요 금방 몸이 막 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음루 숙진들은요 비단 한국 역사의 북방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공자님마저도 이 음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루는요 또 다른 말로 숙신이라고 불려요. 숙신. 그래서 이 공자님이 이 숙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자님은 평생 나라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당신의 이상을 펴고자 했지만은 대부분 다 거절당했죠. 이때 진나라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진나라의 왕, 그러니까 공이죠 공. 공한테 면담을 요청하고 한번 당신 뜻을 펴보고 싶었는데 2년 동안 사는데 만나주질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좀 별로였죠. 근데 그 진나라 그 진공이 밤에 보니까 기러기 떼가 V자로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한 기러기에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 그 화살이 중국에서는 안 쓰는 처음 보는 화살인 거예요. 갑자기 덜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거 하늘이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하늘의 뜻이냐? 누가 아냐? 아무도 몰라요. 이 화살의 유래를. 그래서 옆에서 한마디 누가 합니다. 우리 이 춘추 시대에 살아있는 네이버 지식인 공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물어봤더니만은 그때 공자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숙신들이 만들었었던 화살촉이다. 옛날에는 우리의 인이 널리 퍼져서 조공에 왔는데 지금은 춘추 시대에는 너무 이제 인과 의가 예가 떨어져서 더 이상 숙신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풀어줍니다. 그러자 진나라 그 사람이 공이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공자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일화이지만 뭡니까? 그럴 정도로 중국에서도 속신 음루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땅끝이었어요. 땅끝.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바로 겨울왕국이었던 셈이었던 것이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중국은 이제 이렇게 그 음루마저도 우리 동북공정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전부터 음루공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루가 중국 땅이다. 예, 이게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왜? 공자님도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알 정도로 이미 일찌감치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근데 이게 음루가 중국사 되면 뭐가 좋으냐? 음루의 북쪽 끝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베리아 동쪽은 다 중국 땅이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보면은 좀 무섭습니다. 중국책 보면은 이쪽 러시아 시베리아 쓸 때는요 반드시 머릿말에 러시아가 불법 점유한 우리 땅 시베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붙어요. 그 말이 안 붙으면은 책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예, 그럴 정도라는데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그 음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뭐 음루 왕이 있었다. 이런 말 없었는데 막 만들어서 이렇게 왕 동상도 갖다 놓고 해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자기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지금 말한 음루 공정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요 일대입니다. 주로 음루는 여기에서만 발견되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집자리 있죠. 집자리는 하바롭스크에서 이쪽으로 한참 배 타고 14시간 가는 곳이에요. 거기까지가 다 음루였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영토에서는 요 일대가 음루에 해당되니까 이 지역을 음루 공정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거는 그 음루의 그 중국인가 무엇이냐? 음루가 신속 부여의 신화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내세우는 거예요. 중국의 논리에 따르면 부여는 중국사야. 따라서 중국인인 부여한테 이 사람들이 신화가 되었다. 따라서 음루도 우리 땅이다. 저는 음루라는 것이 우리 한국사에
뭐 신라나 고구려 같이 이렇게 아주 직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 우리의 이웃이었고 상당수 우리 아마 일부로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고구려의 일부로 말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사의 일부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미 중국은 체계적으로 이쪽을 다 자기네 것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뭐라 그럴까, 동북공정 그러면은 고구려하고 발해만 생각하지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좋지 않은 그 판단인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랑 이어질 경우에 좀 많이 우리한테는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공경에 빠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발굴장 가는 길입니다. 저보고 맨날 학교에서 없으면은 강 교수 좀 맨날 좋은데 간다는데 같이 갑시다. 맨날 그래요 저한테. 맨날 러시아 간다 그러면 무슨 저기 크렘린 가서 뭐 무슨 저기 이거 그런 거 보는 줄 아나 봐요. 볼슈이 발레단 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데려가죠. 이렇게 길이 없어요. 비 오는 다음 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동북공정 덕택의 발해를 많이 조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발해에 있었던 옥저나 음도 조사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는 러시아 땅이에요. 주권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사람한테 무조건 빌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을이에요, 을. 그래서 그쪽과 협력해서 우리는 그쪽의 발굴을 도와주는 식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아니면 입장 바꿔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 나카무라가 와서 경주에 있는 금관 내가 파겠다고 한번 파면 파서 가져가세요. 이럽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철저하게 그쪽 사람들하고 좀 뭡니까? 이 분위기를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이분하고 같이 만나야 돼. 이분하고 저희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다시 회의해야 돼요. 저희 이제 앞으로 공동 작업할 것들. 그래서 서로 상호 이익이 돼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역사적인 한국 땅과 현재 주권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저희는 분명히 분리시켜야 돼요. 이거 되게 러시아 사람들 겁내합니다. 괜히 한국 땅이라 우길까 봐. 근데 하긴 뭐 우리가 푸틴한테 가서 우긴다고 하는데 푸틴이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이럴 일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분쟁만 일으키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좀 현명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가면 이제 이런 차 타고 다닙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트럭을 개조해서요. 트럭 안에 이렇게 배치카가 있어요. 이렇게 난로. 예, 다른 안방시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게 이제 양봉장 가는 게 아니라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무슨 양봉장처럼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살아가지고요. 모기 신경 안 써요. 모기 물러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한국 분 중에서 유독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신을 거의 못 차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같이 가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 한번 빠지면 난리 나죠. 그리고 이제 밤마다 맥주 한잔씩도 해줘야 되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스킨십이 있어야지만 같이 조사도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벌써 이제 24년째 이제 그쪽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게 말처럼 쉽지는 절대 않습니다. 상호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었고요. 학생들들이 이렇게 막 러시아 말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좀 계속 대를 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잖아요. 우리 옥저 음루 공부하는데 제가 학생한테 요구한 게 입니다. 옥저 음루 하려면은 너 기본으로 세 개 나라 말을 알고 와야 된다.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대학원 시험 보려면 영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원 입학을 못해요. 영어 못하는 한국은. 참 이게 국문과도 영어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어를 공부를 시켜서 이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렇게 거기는 이게 예컨대 발해 성터의 하나의 장면인데요. 이렇게 그냥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풀도 다 직접 베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한 명한테 이제 그 군대 가는 다시 간다는 저기 각오하고 와라. 그러니까 진짜 군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 친구.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번에 이제 박사 받는데 서울대에서 벌써 이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한 명 한 명 키운다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제가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대를 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참을성 있게 그거를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북방사입니다. 우리는 북방 역사 그러면 되게 뭔가 로맨틱하고 신나는 모험인 줄 아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철저하게 끈기의 싸움입니다. 예, 예. 저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교수한다 그러면 대충 이제 밑에 대학원생들한테 일 맡기고 가끔씩 나타나는 게 전부 대부분인데 현장 나가면은 일단 러시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검은 통을 사도 제가 사줘야 돼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 구글 어플이 있어가지고요. 알아서 다 자기들이 잘 사더라고요. 보여주면 돼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직접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아마 이런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내일 제가 러시아 가면은요. 저희가 주로 조사는 겨울에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물 조사는 아까 여름에 발굴을 해서 다 러시아 측 주면은요. 저희는 몸만 한국 갔다가 다시 나와요. 방학 때. 그러면은 이렇게 유물 조사하다 보면 이분들도 신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왔다고 해서 참 이 장면이 그 영하 15도 때 예. 그 러시아 사람들의 그 축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춘분 있죠, 춘분. 그러니까는 춘분처럼 2월 말에 큰 축제를 합니다. 그때라고 저한테 피크닉 가자고 조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돼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친해야 되니까 가면은 가자마자 이렇게 보드카 먹이고 자기들끼리 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스킨십이죠. 예.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거 보고 자꾸 그 말씀 물어봐요. 블라디보스톡이 부동항이라서 러시아가 차지했다면서요. 그래서 전혀 겨울에 얼지 않는다면서요. 보세요. 이게 다 얼음인 거 보이시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부동항 아니에요. 다 얼어 있어요. 예. 다만 그 항 안쪽이 얼지 않은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한 그런 성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갈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이 유물들을 단기간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의 가면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냐면 보통 한 달에 일할 분량은 저희 출장비가 없으니까 아껴가지고 뭐 열흘, 보름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밤낮 없이 계속 일을 하는 이제 그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사진 하나하나가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 물론 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고고학자들의 공통적인 아마 그러한 삶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도 되게 안 맞는 게 많았습니다. 무엇이 안 맞았냐면요. 한국은 자꾸 옥저하고 음루를 자신들의 우리 역사를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겉으로는 반박을 안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한테 옥저와 음루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러시아에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 돼요. 가장 끝이에요. 가장 끝.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되게 관심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제 오늘 그 강의에서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그 러시아에서 저기 가는 두만강 건너간 것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보이시죠? 탑. 중국이에요. 여기는 북한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10km만 더 가면은 이제 그 동해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옥저하고 음루가요 단순하게 잊혀진 북방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북방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오늘이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유라시아 철도를 잇고자 해요.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든 여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은 요즘에 저희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디어인데 땅굴을 파자. 바다 그 강 따라서 땅굴을 파서 러시아 땅을 피해서 이제 간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컨대 이제 북한이
뭐 통일이 된다든지 뭐 어떻게 변수가 있으면은 중국도 하나 숟가락 얹어야 되잖아요. 그 숟가락이 아마 1번이 여기일 겁니다. 바로 이 일대를 자기네들도 쓰고 싶다. 뭐 땅을 뺏지 못하면은 이거는 되게 중국에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인데 50년 동안 예컨대 빌려가지고 여기로 해서 예컨대 중국의 군함이 지나간다. 그럴 경우는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할 수 있죠. 아주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치 당장 유라시아 철도를 이으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각자의 자신들만의 계산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서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역사적인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예컨대 중앙아시아랑 유럽까지 이어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우리는 꿈이 중국이 세계 정복이다.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대1로. 우리는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잇고자 하는 그러한 뭐 바램이다, 실크로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정통성을 내세웁니다. 자, 한국은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랑 있는다는 것은 되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우리의 아마 21세기의 많은 우리 한국 사람 주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21세기의 정책의 당위성을 지금 어디서 갖고 있나요? 맨날 유라시아 이야기하고 이 철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이 유라시아 철도가 지나가야 될 함경남북도와 두만강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벽하게 무지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립박물관에서 저한테 한국 고대사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부여하는 처음에 부여 쪽을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옥저 업로드 하겠다니까는 그냥 오케이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아까 말했죠. 첫 서두에 제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 뜻입니다. 어디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라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있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왜 그 땅에 놓여 있는 옥저 음루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관심이 없을까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과연 우리가 유라시아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 러시아건 중국이건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적대감 대신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당위성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는 1번이 역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음루 같은 경우는 제가 음루 이야기하면은 첫 마디가 심지어는 같은 연구하시는 연구자가 음루 그거 한국사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세상에 이게 한국사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같이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 다르듯이 딱 잘라가지고는 우리 거 아님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유라시아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그 어선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새롭게 사진을 찾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유라시아를 이야기한다는 우리의 출발점은 사실은 뭐 신라 같은 경주는 뭐 우리 경주에서 시작되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21세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북방사와 유라시아로의 출발은 바로 이 옥저하고 음루. 우리가 스스로 잊고 있었던 우리 안의 북방 민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제가 질문을 받나 아니면 그냥 끝나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혹시 저 여기 있을 테니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